67쪽 왼쪽이죠. 이거 사무실 법 이야기입니다. 사무실 방충망 뜯어졌을 때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치냐 이런 거 많이 이제 너네도 겪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집을 했는데 집주인은 나 이거 못 고쳐준다. 이거 내가 고장내트린 거 아니지 않냐. 그 다음에 니는 아니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왜 고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일상에서의 이런 사사로운 시비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풀어낸 지문입니다. 결국에는 법지문이고요. 법지문이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인문, 예술, 사회문화 지문들은요. 내용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교대조라고 했죠. 무언가 발전하는 양상. 근데 그 발전을 혼자 해? 무언가를 까면서 나가거나 무언가를 동조하면서 나오거나 법도 비슷한 법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게 법이에요. 근데 보시면 얘도 먼저 좀 보자. 지문부터 봅시다. 질문이래.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 보면요. 뭐 윗글에 대한 이해니까 뭐야? 어떤 내용들이? 있네라는 거죠. 네. 야 계속 나오는 단어 뭐야? 법규. 그렇죠. 법규인데 봐봐. 임의법규 나오고 그 다음에 단속법규도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나오죠. 그러면 지금 봐봐. 비슷한 법규들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 뭐 할 것 같아요? 얘네 3개를 그렇죠. 비교 또는 대조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야?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알맞는 거라고 합니다. A가 어디 부분이에요? 맨 앞이요. 앞부분이죠? 근데 그 앞부분에 관한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나? 수선 의무 내용 여기도 있네. 뭐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법적 불이익 없다, 불이익 받는다, 불이익 없다, 불이익 받는다 있죠. 그럼 우리 A 부분은 뭐에 초점을 맞추면 돼?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조항을 넣었을 때 아니면 안 넣었을 때 불이익을 받냐 안 받냐를 보면 되겠죠. 네. 그럼 또 여기서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 23번에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기업과 니은이? 빨리 가서 보면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 또는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을 뭐하고 있는 거야? 의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비교 때리네.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도 뭐 한 거야? 아까 그러면 법규 3가지 나왔죠. 3가지를 어떻게 한다? 3가지의 공통점 찾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윗글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런 문제가 뭡니까? 3점짜리 문제죠? 여기 3점이라고 써있네 또. 적용해보기에요. 그러니까 지문 위에 제대로 하고 뭐야? 그 지문에 나와있는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은 뭐라 봐야 돼? 정의 같은 거 있죠. 그걸 이 보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봐야죠. 그럼 적용했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지문에서 나와있는 거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겠죠. 비판점이냐 아니면 어떻게 동조하는 글이냐. 그거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얘는 그렇다 쳐. 얘는 그거죠? 검은 머리 외국인 찾기.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지문을 한번 봅시다. 역시나 노란색이 이제 내용 파악이고 파란색이 구조로 볼게요. 자, 봅시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에는 뭐래요? 잠깐만, 저거 나 목소리 나오고 있나? 갑자기 또 불안해. 오, 깜짝이야. 야, 씨. 안 들어가는 줄 알았네. 다시 할게요.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될까요? 이 경우 민법 전에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준답니다. 원래는 뭐래요? 법조문에 의하면 이거랍니다.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얘는 법이에요. 법은 건물주가 원래 고쳐야 된답니다. 왜? 그 건물은 누구 거니까? 건물주 지 거니까. 그럼 지가 하라고. 근데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니까 그건 얘는 법이고 다른 거 나오겠지.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이고. 법이 우선이냐 계약이 우선이라를 물어보는 문제겠네요. 의문다에서는. 그래서 그러나 앞에 뒤에 문장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뒤에서 알아볼 건 뭐예요? 그럼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불공정 계약 같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안세요. 보면요. 법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야 니리 생각했을 때는. 야 건들면 안 된다 그거 제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뭐 한 겁니까? 배경 설명한 거겠네. 단순히 배경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몇 번 문제였냐? 22번 문제에서 자주 나왔던 말들이 뭐예요? 12번? 예. 지금 67쪽 하고 있습니다. 22번에서 나왔던 문제는 자주 나왔던 게 뭐예요? 의무. 수선 의무를 계약의 조항에 넣었냐 안 넣었냐죠. 네. 그리고 법적 불이익은 받냐 안 받냐죠. 여기 나와 있네.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은 있는가 없는가? 결국엔 밑에 거 봐야겠죠. 봅시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법이라는 거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우선이야, 법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법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뭔지 그냥 설명해 준 거고, 따라서 나오면 뭡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거 나오면은 정리해서 요약해 준다는 소리죠.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어머나? 그러면 여기 지금 1문단에 나와 있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법이 우선이래, 계약이 우선이래. 뭐에 따라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정리를 때리고 가자면 법보다 누가 우선이다? 계약이 우선이겠구나.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의무법규라고 한다. 근데요, 이 지문이 꼴받는 게요, 그런 줄 알고 봤는데요, 이게 무조건 그런 거야? 지금까지 의무법규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대로는 의무법규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뭐야, 거꾸로 내놓은 거야.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의무법규야. 그럼 다른 거는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안 맞겠죠? 그게 뭐야? 아까 우리 21번에서 봤었던 단속법규, 강행법규는 이 새끼를 그러면 다르겠네. 계속 볼게요.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 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개혁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규정. 여기 있어야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야?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의무법규는 계약이 더 센 거예요. 단 계약 조항이 안 썼으면, 계약 조항 없으면 뭐가 우선이다? 법이 우선 적용이죠. 그리고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22번 그럼 풀어볼 수 있어요?
22번을 눈치가 빠르신 분은 풀 수 있고요. 눈치가 조금 살짝 느린 분은 못 풀어요. 왜냐면요. 22번은 지금 법적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여기서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서 나와요. 이거 한 4줄만 더 읽으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나라고 했으면은 앞에랑 완전히 이제 다른 겁니다. 아예 문단 처음부터 그러나 박혀 있으면은 문단이 아예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봐봐. 그러나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면 앞에 문단은 법적 불이익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럼 22번 이제 풀 수 있어요. 22번 잠깐 보고 올까? 위크를 참고할 때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겁니다. 자, 계약서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법대로 누가 수선의 의무를 집니까?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집니까? 맞습니까? 예, 그럼? 예. 오케이.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봐봐. 법적 불이익은 일부 법규에서는 법적 불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받는다 다 까. 답 뭐야? 2번이야. 바로 나왔지. 그냥 확인만 해주면 돼.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네? 그럼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줘? 맞네. 계약이 우선이니까. 쉽게 나왔죠? 그래서 방금 같은 거는요, 문단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아까 의무법규 얘기에서는요, 불이익 받냐, 안 받냐,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풀어요? 이거 보고 푸는 거죠.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앞에 문단하고 반대되는 거고, 이게 이제 추론적 읽기입니다. 의무법규는 얘기를 안 했어. 하지만, 뒷문단에 다른 거 얘기하면서 반대되는 거잖아. 아니, 강행법규잖아, 미친. 그러나,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있다. 즉, 의무법규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라는 게 다음 문단에서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읽으라는 소리죠.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그러나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뭐도 있어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즉 이번에는 뭘 보는 겁니까? 이 두 개를 볼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의무법규에서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법규에는 있다는 소리죠.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거 딱 봐도 이제 누구야? 단속법규라고 합니다. 또 거꾸로 얘기했죠. 그럼 단속법규는 뭐가 우선이에요?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났을 때 법적 불이익은 있는데요. 계약의 효력은 인정해요. 이건 또 뭐야? 조건이 하나 붙네요. 법을 어겼지만 하지만 뭐는 유지돼요? 그렇죠. 계약은 유지. 계약은 유지시킨 겁니다. 그러면 얘는 법이 세, 계약이 세? 계약. 법이 센 거죠. 왜? 아까 앞에 있던 의무법규는요. 법하고 계약 중에 누가 더 셌어요? 계약. 왜? 근데 그 계약이 법에 어긋난 거야? 안 어긋난 거야? 어긋났지만 그래도 계약을 우선 적용했잖아. 얘는 법을 어겼어요. 계약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법적 불이익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야. 법적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계약은 살려둘게. 하지만 너 잘못된 거야, 이 계약은. 하고 벌금을 때린다던가 잡아가던가. 그래서 법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단속법규는. 그래서 이 밑에는 예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왜? 이게 법을 어긴 거야? 금지해놨잖아. 그러니까 법을 어겼죠, 일단은. 그 다음에 따라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 이거는 뭐야? 법적 불이익이죠. 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그냥 좀 이해를 쉽게 했을 때, 자,
내가 이 경우야. 내가 공인중개사인게 내 땅을 유진이한테 팔았단 말이야. 그럼 봐봐. 나는 어떻게 되겠어? 벌금 맞겠지. 하지만 계약 자체는 어떻게 돼? 유효하니까 뭐야? 내 땅 얘한테 넘길 수 있어 없어? 넘겨. 난 얘한테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10억짜리 집을 팔았어. 벌금 300만 원이야. 팔래 안 팔래? 왜 안 팔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건 이제 다른 지문에서 나오겠죠? 이런 거는 또. 근데 봐봐.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극부할 의무가 인정됐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극부의 의무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극부의 의무가 뭐죠? 그건 약속을 이행하다는 뜻입니다. 극부가 뭔지 몰라도요. 뒤에 읽으면 돼요. 왜? 극부할 의무가 인정됐대요. 그래서 뭐해?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 넘겨주고 고객은 대급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 어려워도 뭐야? 눈치로 때려 맞춰야지. 뒷문장 앞에 문장 봐가지고 뭐다? 아, 계약을 이행한다라는 뜻이구나. 극부의 의무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제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에서 뭐 변제한다, 급부의 의무를 지닌다 이런 거는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법지문에서 맨날 나와요. 계속 다른 거 보시면 나올걸요. 넘겨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뭐 알아본 거예요 여기는? 단속법규 알아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문을 볼 때는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자, 법을 어긴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있죠. 그거를 이제 예문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아 이게 법을 어긴 경우고 계약이 유지됐고 벌금은 여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찾으면은 이해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그거를 컴퓨터 마냥 타타타타닥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탁탁탁.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숙제 좀 제발 해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세요. 오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한 편 나왔죠 또. 한 편. 그러면 이 새끼는 또 누구랑 다른 거야? 단속법규랑 또 다르대. 보자. 뭐가 다른지. 얘는 똑같아요? 네. 얘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얘가 다르죠. 급부 의무가 부정된다. 즉 계약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도 정리해봐. 법 어겼어요? 예. 그 다음에 불이익 받아요? 예. 그 다음에는 계약 어떻게 돼요? 무효. 그렇죠. 나 못 쓰려고 했어. 야. 그렇죠. 계약은 무효됩니다. 그럼 이것도 찾아보면 되겠지.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강행법. 그렇죠. 이렇게 딱 이걸 강행법규라고 한다. 결국 앞에 있는 거 강행법규 개념이었고요. 이 경우는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주죠. 근데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경우는 뭐예요? DLC죠. 추가 확장 폐기죠. 뭐가 또 붙어?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줬대요. 계약이 무효인데 이미 급부를 이행했어. 그럴 때는 뭐가 된다? 부당 이득에 해당해서 반환을 요구한답니다. 그거를 또 뭐라고 합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달아주면 되겠죠. 계약 이행됐음은 반환 청구 가능. 뭐가 또 달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래서 내용은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만 알면 되고, 내용은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따 찾을 때 더 쉽겠죠. 그래서 봅시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을 동업을 금지하는 것을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라고 합니다. 즉 니은이 강행법규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법 어겼어요? 예.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라는 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넣어봐서 찾으면 되는 거고. 넘겨보시면 근데 또 뭐야? 그러나 좀 그만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건 또 뭐야? 이거의 예외죠 또. 근데 요것도 어디 갔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또 뭐라 들어야 돼? 플러스 안 되는 경우 있음. 안 되는 경우가 뭐죠? 여기 나와 있네요.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뭐다? 이거다. 그럼 여기다가 또 뭐야? 안 되는 경우는 뭐야? 비도덕적, 반사회적. 강행법규가 뭔가 좀 더 따질 게 많죠. 그래서 요거는요 계약 무효에 관한 DLC고 얘는 요거에 관한 이제 추가고.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내가 뭐 돈을 줬어 이미. 근데 야 이거 강행법규래. 나 다시 돈 다시 내놔 나한테. 이거 우리 계약하면 안 된대. 그랬더니 국가에서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너네 지금 그지 같은 일 벌어가지고 이거는 반환 청구권도 없어. 내가 가져간다. 불법 재산 환수권. 국가가 가진 게 그겁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생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불법 재산 환수권이라는 개념까지 붙어버리면 더 좀 그거인 계속 뭔가 꼬리를 무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봐봐.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을 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앞에 지문에서 봤을 때 어느 법규들이죠? 국가가 개입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돼! 무슨 법규? 단속한. 왜? 의무법규는 왜? 개입한 거 아니야? 계약이 우선이라? 그렇죠. 그럼 계약 우선이잖아. 그래, 해. 법적 불이익 있어, 없어? 없어. 계약도 무효 처리해? 안 하잖아. 단속법규는. 해요. 계약 이행하긴 하는데 뭐 해? 야, 근데 너 그것 좀 잘못됐다? 벌금 맞아, 이 새끼야. 그렇지. 그래서 계약에 개입하는 경우는 단속법규랑 강행법규라는 거를 눈치를 까야 돼요. 이거는 뭐야?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법규마다 어떠한 일마다 비례 원칙에 따라서 얘는 의무법규, 얘는 단속법규, 얘는 강행법규를 다 적용해놨단 거야. 그럼 봐봐. 야, 유준아. 영화 보러 가자. 하고 약속을 잡았어. 그래서 야, 영화 티켓 누가 살래? 쌤이 사세요. 그래? 야, 그거 돈 좀 줘봐. 그럼 어떤 계약이 체결된 거야? 얘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영화 티켓을 주는 급부를 이행해야 되죠. 그럼 내가 사야 되죠. 근데 갑자기 국가가 안 돼. 이당 원씩 네가 사. 안 사? 야, 경찰이 잡아가 갑자기. 깜빵에 쳐넣어. 1인 1맨데 왜 너 얘한테 시켜? 근데 이거는 강행법규냐 이게? 이거는 뭐야? 비례 원칙을 어긴 거죠. 너무 개입했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그래서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최소로 개입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도껏 하자 소리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1번 답은? 3번. 왜? 비례 원칙 적용 되지 으쌰. 의무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대요. 누구니까? 의무법규니까. 그 다음에 의무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 계약의 자유 원칙에 더 부합합니까?
그렇죠. 왜? 얘는 제약 없지만 얘는 제약하잖아요. 3번은요.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적용되지 않았으면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쐈겠죠. 국가가. 뭐야? 법 어겼네? 죽어 새끼야. 왜요? 즉결 심판. 이건 사형이야. 이러면서. 부동산법 어긴 게 사형입니까? 이건 너무 억압하잖아요. 비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준 겁니다. 최소로 개입한 거잖아요. 답은 얘입니다. 그리고 4번도 맞는 거죠?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까? 단속법규로 임의 목적. 그렇죠. 왜? 단속법규로 할 수 있는 건데 강행법규로 개입하는 것은 맞아 틀려? 그렇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왜? 너무 과한 거잖아요. 비례 원칙에 의해서 단속법규로 끝낼 수 있는 건 단속법규로 끝내야죠. 5번은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거. 그거죠. 어디 갔어? 그 다음에 22번은 했죠? 23번 기억이 뭐였죠? 단속법규. 자, 단속법규 보시면은 단속법규 법에 어긋나? 예. 불이익 있어? 계약 내용은 인정. 얘는 뭐야? 니은은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계약 법도 어겼고 불이익 받고 계약 무효되고 심지어 뭐도 있어? 부당이득이라 판단되면 반환 청구권도 가지고. 근데 그 반환 청구권도 어떻게 된다? 박탈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다 포함해야죠. 자,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한쪽은 있고 한쪽은. 그렇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죠. 이거는요? 요것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반환 청구권은 누가 가져요? 강이죠. 법률 규정 위반하였으므로 효력 부정됩니까? 단속은 강행만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할 수 없습니까? 뭔 쌉소리? 이건 둘다 왜? 쌉소리죠. 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야? 법을 위반한. 그렇지. 법을 위반한 게 문제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규 3개를 봤으니까 이거 사례 읽고 무슨 법규인지 적용하는 문제인 거는 감이 오죠? 읽어보자. 농지빌리라는 A와 농지주인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대요. 대놓고 뭐 하고 있죠? 법을 어겼죠. 간이 커요. 그러면 일단 의미법규 탈락.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대요. 농지법을 위반했다 여기 나오네.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을 봅시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불이익 어때요? 있어요. 그렇죠. 불이익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은 농지법 위반한 것이 뭐예요?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 무효. 그렇죠. 무효. 그럼 무슨 법규야? 벌써 강행법규잖아. 단속법규는 계약은 유지되잖아. 그럼 일단 그렇다고 이거 강행법규가 풀 거야? 지금 뭐가 깨름칙해? 사용료 지불했어. 반환 청구권 있지 않을까? 빌려온 사람은 반환해야 된다. 농지를 반환해야 된다. 자, 반환 청구권 있죠? 아이고, 반환 청구권. 하지만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소리는 이거는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일이다 아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소리지. 자, 그래서 봐봐. 1, 2, 3, 4. 봅시다.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네, 왜? 사법이라는 게 일단은 뭐였어요? 개인간 거래는 다 사법이라고 했잖아요. 68조. 개인간 거래는 다 사법입니다. 왜 X? 왜. 틀린 거니까 X지.
2번 B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해서 부과하는 거 아니요. 계약에 효력이 있었으면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 애초에 법을 어겼으니까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금 부과한 이유는요 이게 통째로 아닙니다.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뭐예요? 법을 위반.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법 어겼으니까 벌금 부과한 겁니다. 얘랑은 아예 소리가 아니에요. 계약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했군.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 실현하기 부족해서 못까지 했어요. 계약까지 무효로 했다.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는 거 같아. 왜? 강행법. 그렇죠. 왜? 봐봐. 벌금 부과하는 것만으로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했다라고 했을 때 괜찮아? 그럼 그건 강행법규가 아니라 무슨 법규야? 그건 단속법규지. 얘가 맞네요. 물론이에요. 그 다음에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 판결한 것은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해요? 그러면 청구권이 날아갔겠죠.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머나? 부당 이득. 해당하니까 청구 그거 한 개겠죠. 그 다음에 25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A가 뭐? 어려운 거. 에이씨 외국인 새끼들 이거 문상 A와 가장 가까운 거 A가 뭡니까? 지다죠. 뭘 지는 거야? 의무를 지다 아닙니까? 제일 비슷한 게 뭡니까? 일단 의무가 지른 겁니다. 네. 의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의무를 지다? 네. 지다라는 거가 어떤 식으로 쓰이죠 여러분? 얼룩이 지다? 아니요. 얘는 아닌 것 같죠 대놓고. 얘는요? 신세반 지다? 아니요. 왜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신세를 지다 의무를 지다? 뭔가 다르잖아요, 느낌. 뭔가 달라요? 그럼 일단 세모 쳐봐. 원수를 지다? 아니.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사이가 되다는 뜻이잖아요. 배낭을 지다 이건 리얼로 그거고 부담을 지다는요. 이거 같은데 나는 신세반 지다와 부담을 지다. 의무를 지다. 비슷하긴 한데요. 자, 의무와 부담은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얘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뜻의 지답니다. 얘는 비슷하게 무언가 내가 마음에 그거를 지는 것 같은데 책임이라는 거에 그걸 받으면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부담, 책임 여기에 맞겠죠. 얘는 신세만 지다? 이거는 굳이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의어 판단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사전을 씹어먹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제일 어려워. 이게? 손점자리가 아닌데 위반을 표현해. 그래서 10분 쉬다가 CDS 한번 해볼까요? 63쪽에? 63쪽이요? 예, CDS 프리미엄. 여기 보시면은 63쪽이죠. 지문 길이 어떻습니까? 짧아요. 짧아요. 근데 많은 애들이 싫어해요. 왜? 어렵거든. 경제 지문이라서 일단은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도 이제 채권이니 뭐니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채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비싸. 웃돈이 붙는다는 소리죠. 얘가 프리미엄이라는 건요 단계로 구별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도 봐봐. 이거 봐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요. 그럼 윗글의 내용이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채권, 채권 발행자,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그 다음에 어떤 채권에 대해 아세요? 채권? 예. 몰라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부든 기관이든 은행이든 채권이라고 걸 냅니다. 그러니까 수표 같은 거예요.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종이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2025년 10월 20일에 이 채권은 만기될 거야. 그때 이 채권 액면가에 10%를 더 줄게
라고 니한테 파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도박이야. 시장 정세 흐름을 알아야 돼. 왜냐면은 봐봐. 내가 기업이야. 이거를 왜 발행했을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발행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돈을 버는 거. 살 사람 3년 뒤에 10%더 줄게. 이게 채권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이득? 아니면 안 이득? 그 물가를 봐야죠. 그렇죠. 물가도 봐야 되고요. 은행 이자도 봐야 돼요. 왜? 내가 지금 몇 년이야? 3년 뒤죠. 근데 봐봐. 1년에 은행 이자가 3%라면 이득입니까? 아니면 그겁니까? 이득. 또 거의 비슷할걸요? 거의 비슷하게. 왜냐면 이게 액면가가 100만 원이면은 이 날짜에 110만 원을 받는 거지. 근데 100만 원을 3년간 은행에 넣어봐. 1년에 3%씩이지. 103만 원 되지, 1년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3% 뭐야? 103만 원에 3%지. 공리면 얘기가 다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붙은 돈에다가 뭐 106만 얼마에다가 또 3%가 붙으면은 아마 110만 원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 상승률이 20%야. 어림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내가 10%더 받는다고 돈 많이 버는 거냐? 콜라가 1,000원에서 1,200원이 됐는데 내 돈은 1,000원에서 1,100원이 된 건데 내가 진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어느 기업은 이거를 줬어. 그래서 내가 이 날짜 이제 나 주세요 하고 갔거든. 삼성 나 주는데 삼성이 없어. 사사요. 그렇지.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채권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일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 돼. 문제 풀려면. 그럼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는 거 휴지 조각 되는 거야, 채권이. 그래서 제일 좋은 채권은 뭐다? 나라. 미국 채권. 미국채. 왜요? 국채라고 해요. 국가가 내놓는 채권을. 미국 망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싸, 안 싸? 이자가 존나 낮아. 안전하니까 이자가 낮아요. 위험한. 만약에 저기 어디 뭐 짐바브웨에서 채권을 내놨어. 야, 3년에 1200% 줄게. 그랬더니 이 새끼 줬어. 근데 막 몇 조 달러가 왔어. 짐바브웨 막 2억 조. 달러로 환산했더니 막 2,000원.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뭘로 받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채권 같은 거는. 그래서 채권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이 뭔지 알았죠? 근데 그 채권을 어떻게 한대요?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자금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해요? 예. 그러니까 채권을 알면 문제로 지금 풀리잖아. 근데 채권 지문은 안 나왔을까요? 아니요. 1학년 때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기출을 푸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런 기본 지식 배경 쌓으라고. 그래서 마더텅 다 얻다 버렸어요. 어디 있긴. 그렇죠. 쓰레기. 어디 있으면 안 돼. 니들 대가리 쪽에 있어야 돼. 팔팔 타고 있을 거. 그래서 채권의 신용 등급, 뭐 신용 평가, 신용형.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채권에 꽂힐 거고요. 공부를 한 애들은 여기서 뭐가 꽂힐까요? 채권의 신용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죠. 여기서 그 시작부터가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A의 기억에서 디귿이래요. A가 뭡니까? A가 어떤 CDS 어떤 뭐 얘기가 나오네요. 뭐 CDS 프리미엄 나오고 갑은 의뢰 어쩌고 저쩌고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려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 왜? CDS 프리미엄이 하는 건데 CDS 프리미엄이 뭔지 우리는 아직 몰라. 얘는 읽어야 풀 수. 대놓고 CDS 프리미엄 얘기네요. 이거 읽어야 풀어.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뭐야? CDS 프리미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죠. 근데 보시면 어때? 재무 상황이 나타나고 지급 능력이 개선되고 그 말은 뭐야? 신용 등급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소리겠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겉모에 찾는 거고. 이 지문은 그러면 뭐를 보면서 읽어라? 신용 등급에 관한 거다. 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 얘기고요. 그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내리는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표에 막 AA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걸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지를 참고로 읽어야 됩니다. 길이도 어때요? 착하죠? 어렵지가 않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채권이 뭔데 여기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봅시다. 근데 채권 은근 많이 나와요. 경제지문의 기본이 뭐야? 금리, 채권, 그 다음에 환율. 이 세 가지는 기본 소양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CDS 프리미엄이 뭐의 지표래요? 경제 지표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GDP니 뭐니 뭐 국제 물가 상승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와 같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 제재가 나왔습니다. CDS를 이해하려면 이거 뭐야? 신용 위험이란 걸 알아야 돼.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신용? 요거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해주겠다는 소리죠.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아까 이거 뭐냐? 뒤에 있는 10번에 나온 말 아닙니까?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아까 내가 이거 설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설명입니다. 여기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팔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을 또 되팔아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 야, 나 이거 10%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뭐다? 야, 너 이거 살래? 이거 이만큼 더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3년을 못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파는 거지. 그런데 채권 투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앞에 부분은 채권 개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용 위험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돈 못 받는 거요. 신용 위험은 돈을 떼어먹는다는 소리죠.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을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고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알겠죠? 채권이 뭔지. 여기서 얘기하는 신용 위험이 뭔지. 신용 위험? 말이 어렵지 그냥 돈 떼먹히는 걸 신용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아직 안 나온 개념은 뭐야? 신용 파산 스와프, CDS에 대한 게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넘겨봅시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는 AAA라는 최고 등급이 부여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왜 밑줄을 치고 체크를 하냐면요.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신용 등급이 어떻게 부여가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뭘 알아야 돼? 그럼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비교를 때려봐야겠죠. 얘는 A가 일단 3개야.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 A가 좋아, C가 좋아. A 등급, C 등급. A가 좋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게임도 그렇고 대학 성적도 그렇고 많이들 봤죠. 그 다음에 이게 최고 신용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존망한 데는 D입니다. 심지어 하나예요. 이게 최저 신용 등급이랍니다. 그래서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그러면은 뭐야? 우선은 뭐야? A가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B. 개수죠. 결국 뭐야? 개수가 제일 많은 새끼가 높은 거야. 동 등급에서는. A 등급에서. 그러면 봐봐. AA가 높아? BBB가 높아? A 2개가 높아? B 3개가 높아? A 2개. 그렇죠. 무조건 A 2개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B 3개 다음이 뭐야? A로 넘어가는 거지. 삼진법이라 생각하세요. 삼진법. 그래서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마이너스나 플러스까지 붙인대요. 그러면 그 등급의 범위가 어때요? 더 존나 세세하겠죠. A도 뭐야? A와 A 뿔이 있고 A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엄청 세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하면 된다? 등급 기준, 등급 위계? 등급 위계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위험 변동에 따라 얘는 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등급 위계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답니다. 이것도 밑줄을 쳐야죠. 아까 내가 얘기한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채권인데 그게 만약에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져. 그럼 그거 110만 원의 가치를 해? 왜? 못 받을 수도 있는 확률이 존재해버리니까 110만 원짜리의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얼마가 되는 거야? 막 60만 원이 거래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떡할래? 사 마라.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름없는 거야. 아씨 들어가? 60만 원밖에 안 해? 사.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신용도가 쫙 올라 갑자기. 그러면 네가 60만 원에 산 거는 1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넘깁니다. 비트코인. 이거 똑같아. 채권도 그런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물 거래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선물 거래. 프레젠트가 아니라 먼저 선자에서 물건을 지급을 먼저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CDS는 채권 투자자들의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드디어 나왔네요. 신용 위험 와스프인가 파스프인가? 뭐야? 파생 금융 상품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있던 거래요? 파생 금융이니까 뭔가 다시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CDS 거래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파악이니까. 자, CDS 거래는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장이란 매입자, 매도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매입은 뭐야?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 그러니까 보장을 사고 판대요.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장 매도자가 누굴까요? 보험회사.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도 뭐예요? 보험 왜 들어? 너 길 가다가 갑자기 누가 뒤통수 뻑 쳤어. 그럼 어떻게 돼? 병원 가요. 그렇죠. 병원 가죠. 근데 병원 가고 500만 원 나와. 있어? 없어요. 어떡할래? 하지만 보험이 있어. 그럼 그 보험회사가 뭐 해줘? 대신 내주잖아요. 왜? 보험이 그런 계약이에요. 너 다치면은 네 치료비 다 줄게. 대신 한 달에 1,000원씩만 나한테 줘. 그래서 드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도 그냥 우리의 배경 지식, 보험이라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그 보장 매입자, 그러니까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산 사람은 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장 매도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뭐야, 이제 보험회사라고 우리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 보험회사는 그 다음에 이거 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고당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얘의 설명입니다. 보장 매도자의 설명이에요. 손실을 메꿔주는 새끼가 보장 매도자. 그래서 이 CDS 거래가 뭐야? 그냥 보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용 위험이요, 어디로 이동을 한답니까? 매도자. 매입자에서 매도자로 이전돼요. 왜? 이제 손실이 나면 누가 줬다는 거니까? 보험 회사가 줬다는 거니까. 그래서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기초 자산은 말만 바꾼 거예요.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 기초 자산, 즉 채권이죠. 말을 계속 바꾸죠. 새껍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야? 예시죠? 이게 A였네요. 그러면 갑이 누군지, 얘가 누군지, 니은이 누군지, 디귿이 누군지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주체들, 보장 매입자가 누군지, 보장 매도자가 누군지, 채권 발행자가 누군지, 채권 구입자가 누군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보자.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대요. 즉 채권 발행자는 누굽니까? 네. 그렇죠. 채권 발행자는 을이에요. 그러면 채권 구입은? 그렇죠. 갑입니다.
근데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은 누구예요? 보험회사 병이래요. 근데 이 보장. 보험회사 병은 누구야? 그렇죠. 보장 매도자로 가야죠. 그러면 갑은 동시에 모두 되는 거야? 메이저. 보장 매입자도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따라서 그러면 신용 위험은 어디로 이동하죠? 갑에서 그렇죠. 여기로 신용 위험이 이전. 그렇죠. 이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위에서 주저리 설명해 놓고는 결국 여기서 한 번에 모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CDS에 대한 개념도 생겼어요? 네. 그럼 CDS라는 소리는 뭐였습니까? 그냥 단순히 보험이었네요. 보험을 CDS라 얘기한 겁니다. 넘겨도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내비둘게요. 그래서 보장 매도자는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서 일종의 보호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아, 일종의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이다. 즉 CDS 프리미엄을 우리말로 하면 보험료입니다. 말을 따지고 보면 쉬운 질문이었죠. 말만 계속 바꿔대서. 그러니까 이제 갑이 병에게 신용 위험이 이전됐어요. 그러면서 뭐 더 주는 거야? 갑이 병에게. 보험료. 그렇죠. CDS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대가로 CDS 프리미엄을 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와 유사시,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기서도 또 생기는 게, 자 봐봐. CDS 프리미엄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초자산의 위험. 그러고 보장 매도자의 지금 개 골 때리는 게 얘도 등급이 있다는 소리야. 보장 매도자도. 얘가 파산했는. 그렇지. 야, 내가 아까 얘기로 돌아가. 나 다쳤어. 병원에서 500만 원 달래.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한테 연락했어. 근데 그 보험회사 파산했어. 개 같은 거. 그 어쩐지 보험료가 싸더라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CDS 프리미엄도 싸면은 보장 매도자의 지급 수준이 낮은 거야. 결국 얘도 신용 등급봐야 돼. 그래서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예요. 뭐야? 왜?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 그러니까 즉 채권의 신용 위험이 크면 내야 되는 돈이 크대요. 왜? 그만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망할 거 뻔히 아는데. 손해가 그렇죠. 손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를 많이. 많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정리를 해볼까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뭐야?